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무대에 젠슨 황 CEO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키노트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던 그런 발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칩, 더 빠른 그래픽 카드 이런 거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었죠. 그는 앞으로의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내다보는 컴퓨팅의 방향 자체를 제시했습니다. 컴퓨터 산업은 10년에서 15년마다 리셋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선언이었죠. 정확합니다. 그가 말한 그 리셋의 핵심은요, 두 가지 거대한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젠슨 황이 직접 표현한 건데, 우리가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훈련시키는, 즉 AI 컴퓨팅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거죠. 훈련의 시대. 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AI가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물리적 AI,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거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젠슨 황의 비전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 사양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슈퍼컴퓨터 베라 루빈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운전하는 자동차, 심지어는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는 로봇까지 그가 제시한 미래의 청사진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베라 루빈 플랫폼입니다. 젠슨 황이 무대에서 베라 루빈은 완전한 양산에 들어갔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선언했는데요. 사실 매년 더 빠른 칩이 나오는 건 저희에게 익숙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베라 루빈은 그냥 더 빠른 GPU가 나왔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극단적 공동 설계예요. 젠슨 황이 6개의 칩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처음부터 하나처럼 작동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한 바로 그 부분이죠. 6개의 칩이요? 네, 과거에는 CPU 따로, GPU 따로, 네트워킹 칩 따로 각자 최고의 부품을 만든 다음에 이걸 조립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잠깐만요.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의 거대한 괴물칩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굳이 6개로 나눠서 그걸 다시 하나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이런 복잡한 방식을 쓰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 컴퓨팅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의 칩에 모든 걸 다 넣는 데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역할을 완벽하게 분담하는 드림팀을 구성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F1 레이싱팀 같은 거죠. F1 팀이요? 재밌네요. 네. 팀의 심장에는 당연히 2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AI 연산이라는 가장 힘든 일을 처리하는 근육질의 해결사, 루빈 GPU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냉철한 두뇌, 베라 CPU가 있죠. 스타 플레이어 둘만으로는 경기를 이길 수 없겠죠? 그럼 나머지 팀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이 스타들이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지원하는 전문 스태프들이 나머지 칩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 NVLink 6 스위치나 커넥텍스 대시 9 슈퍼넷 같은 칩들은 선수들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통신 전문가예요. 데이터가 오가는 길에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초고속으로 길을 터주는 거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까는 역할이군요. 구진이를 도맡아 하는 만능 스태프예요. 덕분에 스타 플레이어인 CPU와 GPU는 다른 잡무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모여서 렉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AI 슈퍼컴퓨터 제품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개별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완벽하게 조율된 AI 공장 자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팔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주목받는 건 루빈 GPU일 텐데요. 이전 세대인 블랙웰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강력해진 건가요? 성능 향상폭이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AI 모델의 결과를 내놓는 추론 성능이 블랙웰 대비 5배나 향상됐어요.
여기에 차세대 메모리인 HBM4가 세계 최초로 탑재되면서 메모리랑 GPU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초당 22TB에 달합니다. 초당 22TB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제 노트북 전체 용량이 1TB인데 매 초마다 제 노트북 22개를 통째로 읽어드린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길래 이런 데이터 소방 호수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 점이 젠슨 황이 강조하는 미래입니다. LLM 같은 AI 모델들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연산 속도만큼이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공급해 주느냐가 성능의 발목을 잡는 시대가 된 거죠. 아, 병목 현상이 거기서 생기는군요. 네. SK 하이닉스의 2026 HBM4 물량이 이미 완판되었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시장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벽에 그 성능 지표를 두고 약간의 논란도 있지 않았나요? 50페타플롭스라는 어마어마한 성능이 FP4, 그러니까 4비트 정밀도를 기준으로 한 거라서요. 좀 냉소적으로 보면 성능 수치를 부풀리기 위한 마케팅 꽁수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정밀도를 낮추면 당연히 속도는 빨라지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젠슨 황도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그는 AI 모델의 크기가 매년 10배씩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거대해지면 개별 뉴런의 정밀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전체 네트워크의 지능은 충분히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4비트 정밀도는 성능 뻥튀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 AI 시대를 대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숨은 공로자, 블루필드 DPU의 역할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어요. 과거의 DPU는 주로 네트워킹이나 보안 같은 부가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칩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AI 슈퍼컴퓨터의 핵심 구성 요소로 격상된 건가요? AI의 작동 방식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AI가 추론을 할 때, 특히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연속적인 작업을 할 때 엄청난 양의 임시 데이터가 생성되거든요. 이걸 KV 캐시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단기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단기 기억이요? 네, 이 단기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다음 말을 이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너무 커서 비싼 HBM 메모리에 전부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를 더 저렴한 스토리지로 보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가져와야 하는데 이 작업을 만약 메인 CPU나 GPU가 한다면 가장 중요한 연산을 하다가 말고 참고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셈이니까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DPU가 바로 그 참고 관리인 역할을 전담하는 거군요. CPU와 GPU는 생각에만 집중하고 귀찮은 기억 저장이나 호출은 DPU에게 맡기는 완벽한 분업 시스템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젠슨 황은 베라 CPU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CPU보다 와트당 성능이 2배 더 좋다고 자랑했지만 사실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진정한 비결은 바로 이 블루필드 DPU의 역할 분담에 있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베라 루빈이라는 압도적인 엔진. 하지만 엔진만 만들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젠슨 황의 발표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엔진으로 무엇을 움직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데이터 센터 안에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로보틱스를 위한 챗 GPT의 순간이 왔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리적 AI라는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젠슨 황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상식인 것들, 예를 들어 물체 한 구성, 그러니까 눈앞에서 사라져도 존재한다는 사실, 인과관계, 마찰과 중력, 관성, 이런 개념들이 AI에게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즉, 물리적 AI는 디지털 세상의 텍스트와 이미지만 학습한 AI에게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이라는 상식을 가르치는 프로젝트인 셈이죠. AI가 비로소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를 인지하며 상호작용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AI에게 물리학을 가르친다니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한다는 건가요?
로봇 수백만 대를 만들어서 현실에서 넘어지고 부딪히게 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을 텐데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3가지 핵심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첫째, 코스모스입니다. 이건 물리 법칙에 기반한 가상세계, 즉 디지털 트윈 우주를 생성하는 모델이에요. 현실에서 데이터를 모으기 힘든 위험한 상황이나 희귀한 사례들을 이 가상세계에서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죠. 가상세계 훈련장 같은 거네요. 네. 둘째는 그루트입니다.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범용 기초 모델, 즉 로봇의 뇌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작심은 이 뇌를 가진 로봇이 코스모스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에서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사실적인 시뮬레이터, 즉 헬스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훈련할 세상을 만들어주고 아이작심이라는 헬스장에서 구루트라는 뇌를 가진 로봇이 훈련을 한다. 이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된 사례도 소개되었죠. HD 현대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젠슨 황과 지멘스 CEO가 함께 무대에서 언급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HD 현대는 70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선박과 조선소 전체를 젠슨 황의 표현에 빌리면 모든 너트와 볼트까지 완벽하게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했습니다. 700만 개 부품을 전부요? 네. 이 가상 조선소 안에서 가상의 로봇들이 가상의 선박을 건조하는 모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한 뒤에야 실제 건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젠슨 황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디지털 트윈 선박이 가상의 바다에서 운항하며 실제 성능을 테스트하는 미래까지 기대한다고 말했죠. 이것이야말로 물리적 AI가 어떻게 산업을 혁신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조선소의 로봇에부터 시작된 물리적 AI 개념은 우리 일상과 더 가까운 자동차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알파마요라는 새로운 자율주행 AI를 공개했습니다. 젠슨 왕은 이걸 그냥 더 똑똑한 AI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세계 최초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자율주행차 AI라고 명명했습니다. VLA, 즉 시각 언어 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동차가 추론을 한다. 사실 요즘 차들은 차선도 잘 지키고 앞차와의 간격도 잘 조절하잖아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제 차는 추론을 하는 건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의 기술은 대부분 훈련 데이터에 기반한 패턴 인식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주행 데이터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답이더라를 학습한 거죠. 하지만 젠슨 왕은 자율주행의 가장 큰 난제가 바로 롱테일, 즉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파마요는 바로 이 문제를 인과관계 추론으로 해결합니다. 인과관계 추론이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젠슨 황이 직접 보여준 예시가 아주 명확합니다. 신호등이 고장나 깜빡이고 있는 복잡한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을 가정해보죠. 기존의 AI는 훈련 데이터에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알파마요는 단순히 3월을 인식하는 걸 넘어서 신호등이 고장났구나. 저기 경찰관이 수신호를 하고 있네. 이 상황에서는 신호등보다 경찰관의 지시가 우선이다. 따라서 나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의 논리, 즉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가장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단순히 반응하는 데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행동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차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에게 자연어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설명을 한다고요? 네. 시연 정상에서 나는 지금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지만 수신호를 하는 경찰관을 인지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지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장면은 정말 자율주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술력도 놀랍지만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엔비디아의 사업 전략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 AI의 두뇌에 해당하는 알파마요 모델과 훈련 데이터, 개발 도구까지 전부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핵심 기술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게 엔비디아의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테슬라처럼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모으기 힘든 대다수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우리가 만든 이 뛰어난 두뇌를 가져다 쓰세요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죠. 아, 표준을 만들겠다. 네, 그렇게 되면 알파마요가 사실상의 산업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뭘로 돈을 벌죠? 그게 두 번째 전략과 연결됩니다. 바로 즉각적인 상용화와 하드웨어 종속입니다. AI라는 두뇌는 공짜로 주지만 그 두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몸체, 즉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과 플랫폼은 팔겠다는 겁니다. 아, 결국 칩을 팔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술이 탑재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CLA 모델이 당장 2026년 1분기에 미국에서 출시됩니다. 연구실 기술이 아니라 실제 도로를 달리는 제품이라는 걸 증명해버린 거죠. 젠슨왕은 최종 목표로 2027년까지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를 배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젠슨 황이 직접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슈퍼컴퓨터 베라 루빈부터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로봇, 스스로 생각하는 자동차까지. 이번 발표는 정말 단순한 신제품 공개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컴퓨팅 인프라 전체를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핵심 AI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완전한 풀스택을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선언과 같습니다. 젠슨 왕 스스로도 우리의 일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위한 놀라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전체 스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네. 이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은 한 레딧 유저의 표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과대 광고가 아니라 인프라다. 마치 물리적 AI를 위한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가 탄생하는 순간처럼 느껴진다. 와, 정말 절묘한 비유네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인프라를 깔아서 그 위에서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탄생했듯이 엔비디아는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AI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군요. 알파마요 같은 핵심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과감한 선택을 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네요. AI의 두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몸체로 만들려는 전략. 자동차에서 공장,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이 AI를 도입하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표준, 하나의 운영체제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한 기업이 그 모든 것의 기반을 독점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